자, 보자. 그 1학년 때는 뭐 오비탈이나 양자역학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다루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오비탈 정도 하면 그냥 진짜 수능 교과 과정에 화학 1에 나오는 내용 있죠. 그 정도만을 그것도 원래 화학 시간이 아니라 통합 과학 시간에 살짝 다루고 보통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공부 좀 하자고 부른 겁니다. 근데 또 몰라요. 이 복불복이라 교사가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대처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기초부터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오비탈 어쩌고 저쩌고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우리가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주기율표 되겠습니다. 주기율표. 현진이 주기율표 다 외웁니까? 여러분 주기율표의 원소가 몇 개쯤 있습니까? 한 110여 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왜 정확하게 몇 개가 아니라 110여 개 정도라고 했느냐? 바로 합성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자연에 잘 있는 거 외에 인간들이 그냥 시험적으로 만들어 본 이런 원소들이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만들 예정이라 대략 뭐 한 110여 가지 정도여서 주기율표에 그 정도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순서대로 외워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같이 일했던 내 후배는 그 학생들한테 그 1번부터 100 몇십 번까지 다 외우게 한 다음에 막 쪽지 시험 치고 막 그랬거든요. 막 틀리면 엉덩이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설사 나는 주기율표를 다 외우느냐? No. 나도 한 30번까지밖에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나의 경험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한 주기율표에서 한 30번까지 정도만 외워도 화학과에서 박사학위하고 노벨상 받는 데까지 별 문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노벨상 받는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기율표에 한 30번까지만 외워놓으면 되지, 나머지 것들은 필요하면 보면 나오는데 뭐 굳이 뭐. 그래서 다 외울 것까지는 없고 한 20개 혹은 30개 정도만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기초 과정에서는 20개는 꼭 외우시고요. 고급 과정에서는 30번까지는 최소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몇 개 그려져 있느냐? 딱 20개가 그려져 있죠. 알겠죠? 20개가 그려져 있죠. 이 정도는 외우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순서가 뭐냐? 바로 짜잔! 이렇게 원소 왼쪽 아래쪽에 쓰는 얘 이름이 뭐야요? 이게 바로 원자 번호죠. 뭐 그리고 요 정도는 알 텐데 원자 번호의 뜻은 뭐예요? 원자 번호의 뜻은 핵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1번부터 2번, 3, 4, 5, 6, 7, 8, 9, 10에서 몇 번까지? 지금 20번까지 써둔 것이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주기율표라고 하는 건 가로줄과 세로줄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가로줄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기율표 전체는 한 7주기까지 있거든요. 7주까지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차고 넘쳐요.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한 4주기까지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주기율표상에서 나타나는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주기가 바로 전자 배치가 되는 전자 껍질 수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1주기 원소는 전자 껍질이 하나, 그 다음에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 4주기는 4개 이렇게 있다라고, 불연속적인 전자 껍질이 그렇게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해를 구하면서 나오는 경계 조건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거라 사실은 원래 파고 들어가면 수학적인 논의가 필요하나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외워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 다음 가로줄은 주기라 하고 세로줄은 뭐라고 하죠? 세로줄은 족이라고 하죠. 그 세로줄 족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첫 번째 걸 1족,
두 번째 걸 2족. 그리고 여기부터 3이라고 하면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분소가 있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원자번호상에 이게 불연 속성이 있지도 않아요. 그럼 1, 2, 3, 여기 4번이고 이게 5번 이게 맞거든요. 그럼 4번 다음에 5번은 이건 당연히 연속 잘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어떤 이유 때문에 분소가 있는 이 분소족을 13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3족부터 12족은 어디 갔느냐? 어디 있겠죠? 근데 그 3족부터 12족은 지금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3족부터 12족은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양자역학적인 이해가 꼭 필요한 부분인지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원 정도의 양자역학은 2족 다음 12족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다가 13족 그 다음에 14족이겠죠? 그렇게 15, 16, 17에서 18조까지 이런 식으로 세로질이 배치된다라는 것만 우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각각의 족들의 그 관습적인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 이름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데 1족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1족을 보통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물론 누구 빼고? 수소 빼고. 수소를 금속이라고 하진 않기 때문에 수소 빼고 리튬, 소디움, 포타슘 이런 애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요. 2족은 또 뭐라고 부르죠? 2족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죠. 여기서 토의 토자 뜻은 뭐예요? 바로 흙을 얘기하는 흙토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흙토자를 영어로 뭐라고 써요? 흙토를 영어로 뭐라고 써요? 영어에서는 흙토가 영어에서는 earth입니다. earth. 그래서 영어 표현을 쓸 때는 알칼리 earth 메탈이 2족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earth의 뜻이 지구잖아요. 근데 earth의 또 다른 뜻은 토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토양. 흙이란 말 알죠? 그래서 earth의 뜻은 지구 맞는데 또 다른 뜻으로 흙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 뭐 지나가다 보면 흙 있죠? 흙 주변에 많잖아요. 그 흙의 주 구성 성분들이 얘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흙에 많다고 해서 흙에 있는 금속이라는 뜻으로 토금속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실 13, 14, 15 다 이름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크게 다뤄지지 않고요. 또 이름이 종종 어쩌다가 나오는 게 이 16족이에요. 바로 산소가 있는 족. 얘들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면 켈코젠이라고 합니다. 켈코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 이름은 어쩌다가 옥스톱이나 아니면 중달 영어책을 읽으면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13족을 켈코젠이라고 하나 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17족 얘네들은 진짜 자주 나옵니다. 17족 이름은 얘네들은 할로젠입니다. 아시겠죠? 요 이름은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할로젠 뭐 번역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말로도 어떻게 써요? 한글로 그냥 할로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저 단어 저대로 기억을 해둡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 하나 알아둘 거 요 18족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은 노블 가스라고 합니다. 노블 가스라고 해요. 노블의 원래 뜻이 뭐죠? 네, 노블의 원래 뜻이 귀족이잖아요. 이게 아주 1차원적인 뜻은 귀족이죠. 그럼 귀체면 귀체지 뭐 무슨 귀체가 귀족이야? 이상하잖아.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 혼이훈? 저 아는 지인 중에 귀족 있어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귀족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귀족 있나요? 법적으로는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있죠. 뭐 알겠어요? 예를 들면 뭐 지나가는데 이재용 회장을 만났다. 그럼 그런 분이 귀족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뭐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는 합법적 귀족이 있나요? 있죠. 거기는 뭐가 있으니까요. 왕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왕이 그 자귀를 하사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노블 귀족이 되죠. 그래서 거기는 체제 자체가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왕들이 귀족을 임명하면 그 귀족들이 월급도 받는 거 아세요? 왕으로부터? 월급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왕이 자기를 주면 뭐 공작, 후작, 백작 자기를 주면 이게 왕 그 뭐냐 월급도 나오고 대대로 세습도 돼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공작이면 아버지 죽으면 내가 공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그 귀족 자기를 유지하는 나라도 있긴 하죠. 근데 그렇게 귀족이 형식적으로 있건 실제적으로 있건 우리 같은 평민은 귀족 만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의 볼 일이 없죠. 그러니 이 귀족들은 평민이랑 잘 섞입니까? 잘 안 섞입니까? 잘 안 섞이죠? 그게 마치 무엇과 같아? 다른 원소들과 화학 반응을 잘 이루지 않는 상황을 빗대어 귀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얘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느냐? 비활성 계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노블 게스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비활성 기체라고 말을 만들어 두셈이다. 아이고. 자, 그래서 요 1번에서 20번까지 만들어지는 이 주기율표의 구조가 이러하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저 원소들의 최외곽 전자 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최외곽 전자 배치야말로 수능화학 1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적용됩니다. 자, 최외곽 전자가 뭐냐? 원래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기 위해서 핵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도 동시에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전자들이 다 반응성을 갖느냐? 아니죠. 전자들 중에 핵 가까이에 붙들려 있는 애들은 밖으로 싸돌아다니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밖으로 싸돌아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반응성을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핵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는 핵의 구성력이 약하기 때문에 요놈의 전자가 어떻게 된다? 다른 녀석들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민성스? 지금은 어디에 속박돼 있어요? 우리 민성스? 에? 그래요? 엄마 아빠에 속박돼 있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 속박돼 있죠. 가장 강력하게 경제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드디어 뭐냐면은 이제 민성스가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학교를 멀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숙사를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큰 마음 먹고 원룸을 얻어줬어요. 자, 민성 그때부터 기분이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갑자기 이제 서울 학교가 대학이 서울이야. 원룸에서 나 혼자 살아. 막 필요할 때 막 혼자 라면도 끓여 먹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밤 12시 1시 넘어서 새벽에 만약에 집에서였다면 친구들이랑 놀러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가죠. 그런데 서울에 있으니까 전화로는 엄마한테 엄마 저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나가서 놀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당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에 가까이 매여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가 원자에서 멀어지면 그때부터 다른 애들이랑 상호작용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성이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서 엄마 아빠한테 멀리 떨어져서 밖에서 놀다가 여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성이가 갑자기 그때부터 얘랑 결혼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그럼 그때부터는 민성이는 엄마 말을 더 잘 듣겠어요? 여자친구 말을 더 잘 듣겠어요? 자, 그럼 다시 성현아? 성현아?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혹시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지금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 생겼는데
그 남자친구가 성현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집 엄마 말을 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현이의 개인적인 남편이 생겼어요. 나랑 사랑하는 사이야. 그럼 이놈 새끼가 자기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집 엄마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정말요? 정말이죠, 성현아. 정말이죠. 자, 연기를 해볼게요. 성현이 짜장면 좋아해요? 나한테 야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해봐요.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라고 하고 자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해봐요. 엄마가 짜장면 소화 안 된대. 자 어때요? 자 다시 물을게요. 이런 소소한 것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소소한 것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성현아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놈 새끼가 자기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집 엄마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그게 인지상정 당연하지! 당연하지! 자 근데 이제 성현이가 이제 결혼까지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럼 그 아들이 지 여자친구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현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정말요? 내 또 연기할까? 다시 한번 연기할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예, 어떤 상황이 지금 이해되죠, 다들? 예, 이게 사람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알겠죠? 예. 그러면 진짜로 여자친구가 생겼다. 여자친구를 넘어서 진짜로 인생을 걸 만한 배우자다. 라고 한다고 친다면 지금은 아이들은 언젠가 생길 수 있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배우자 말을 더 잘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엄마 말을 더 잘 들어야 될까요? 배우자 말을 잘 들어야죠. 정답입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배우자 말을 더 잘 따라야 나를 포함한 전 우주가 평안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성현이 누굽니까? 성현이요? 네, 어떤 성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말보다 내 배우자 말을 더 잘 따라야 된다. 라고 얘기하신 성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공자입니다. 정말이에요. 네, 공자의 말씀에 따르면 진짜 나의 배우자가 생기면 그분의 말씀을 더 잘 따라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따르면요? 가정이 멸망합니다. 가정이 멸망합니다. 자, 예를 들면 쉬워요. 그러니까 집에 어머니 계시고 아버지 계시죠? 그러면 잘 봐요. 그거 집에 아빠가 할머니도 계시죠? 할머니랑 너무 친한 아빠인데 내 엄마랑은 맨날 싸워요. 첫 번째 1. 두 번째, 내 아빠가 할머니랑은 맨날 싸우는데 엄마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요. 두 번째 2. 자기는 어느 집에 살고 싶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뭐냐면 부모님은 나를 키워주신 소중한 분이긴 하지만 그건 양육을 할 단계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효도를 해야 된다고 하죠. 진정한 효도는 뭐다? 진정한 효도는 내 배우자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그게 진정한 효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각해봐. 예를 들면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엄마랑 너무 친하고 자기 배우자랑 사이가 안 좋아. 결국에는 고부 갈등이 심해서 그 남자는 자기 배우자랑 이혼했어. 그러면 이건 진정한 효도야, 진정한 효도 아니야? 아니지. 왜? 그 할머니 입장에서도 자식들끼리 결혼시켜놨는데 이혼한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 머리 복잡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자체가 효도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 누구 말을 따라야 돼?
배우자하고의 사이가 좋아야 그 거기서 자라는 자녀들도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해드린 얘기를 좀 잘 기억해둬야겠어요? 네, 그렇다고 뭐 엄마 쌩까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알겠죠? 그런 말은 아니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두라 이런 얘기죠.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전자도 핵 가까이 붙어 있는 전자는 반응성이 없지만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전자들의 존재가 중요하다고요. 그걸 바로 요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는 전자들이 바로 최외곽 전자들이고 그것에 대한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전자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하죠. 점식. 그래서 점식이 원래 뭘 뭐냐면 번역한 말이냐면 dot structure 이걸 번역한 말입니다. 왜 dot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왜 뭐 이렇게 dot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점을 dot으로 번역을 한 거고요. 구조란 뜻으로 structure 식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들에 있을 수 있는 여러 전자 중 최외곽에 있는 전자들만 이런 식으로 점으로 콕콕콕콕 표현합니다. 이 패턴을 100%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100%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베마, 칼스바라 다 있겠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서는 2개입니다. 여기서는 3개입니다. 여기서는 4개고요. 여기서는 5개. 여기서는 6개. 여기서는 7개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쪽은 순서에 따르면 8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니온도 알곤도. 그런데 예외적으로 힐륨만 2개입니다. 힐륨만 2개입니다. 자, 우선 귀찮겠지만 똥똥똥똥 한번 그려봅시다. 뭐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아직 외우기 전이라고 하면 한번 꼭 써봐서 얘를 익숙하게 외워놓도록 합시다. 아까 그 성현이의 표정 변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성현이가 아까 뭐 내 남자친구도 어머니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가 띠꺼운 표정으로 엄마가 짜장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성현이 표정 있잖아요. 표정이 이런 뜻이야. 막 그 표정이 그래서 성현이 느낌 그때 파고 왔죠. 성현아, 그죠. 그래.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네, 아유 그래요. 네, 자 됐다. 자 그리고 있죠. 좋아. 뭐, 민성 다 써서요? 우리 민성이 좋아요.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얘를 뚝뚝뚝 그리다 보면 뭔지 모를 규칙성이 있다는 걸 알겠죠? 우선 첫 번째, 세로 줄의 패턴이 같아요, 달라요? 뭔지 모르겠지만 똑같네요, 그렇죠? 땡땡땡땡땡, 떼댕떼댕떼댕, 떼댕땡떼댕땡, 떼댕떼댕떼댕, 떼댕떼댕떼댕 똑같다는 걸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이 조개 넘버링 있죠? 요거. 요 조개 넘버링이 이게 바로 최외곽 전자를 반영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쪽에 있는 애들은 최외곽 전자가 그래서 1개씩, 2족은 2개씩, 13족은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3족에 3개가 있어요. 3족부터 12족은 무관합니다. 3족부터 12족은 최외각 전자 배치가 이거랑 무관합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자역학을 활용해서 따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배우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족, 2족, 13, 14, 15, 16, 17, 18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때 18쪽에 배치된 힐륨만 약간 예외적으로 전자가 2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 얘가 여기에 있는 이유도 있거든요. 물리학적인 이유도 있는데 그것 역시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거 자체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됐죠? 그리고 20개 정도만 외우라고 했는데 그 몇몇 족은 걔를 전체를 다 외워놓기를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할로젠. 할로젠은 요 2개 외에 요 아래쪽에 브로마인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아이오다인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얘네들까지 같이 외워놓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할로젠은 4주기 넘어서도 굉장히 많은 예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할로젠에 플러린, 클로린,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 얘네들까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당연히 얘들 최외각 전자 개수는 달라지겠어요? 똑같겠어요? 똑같이 7개. 똑같이 7개입니다. 그 다음 18쪽도 종종 나오는지라 좀 외워 놓으시면 좋은데 힐륨, 니온, 알곤 아래쪽에 크립톤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크립톤 밑에 지논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만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역시나 최외각 전자 개수 달라지겠습니까? 여전히 똑같겠습니까?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케이, 되다. 8개를 거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다. 됐죠? 이것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가나다 그림으로부터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 1번에 보시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내용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자. 여기서 얘는 이제 디폴트로 외워놔야 돼. 알겠죠? 외워놔야 돼. 자, 그럼 이제 거기에 탄소, 질소, 얼루미늄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럼 탄소, 질소, 얼루미늄의 요 전자배치라고 하는 녀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연습 문제에 우선 예, 탄소, 나의 질소, 다의 얼루미늄이 등장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선 솔루션 1 오비탈이라고 하는 녀석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쓰고 번역도 없어요. 그냥 한글로 쓸 때는 오비탈 이렇게 쓰니까 번역이 있지도 않은 거죠. 사실 이거 하나 공부하는 데까지 한 달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수학적으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까지 공부하면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그냥 아주 필요한 부분만 슬쩍 아주 은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비탈은 원자 혹은 분자의 전자가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존재하는 방식. 그래서 이 오비탈에는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첫 번째
종류 S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P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 D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SPD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FG, HI, JK, LMNP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수능화학 1에서는 여기까지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수능화학 1 문제 풀 때는 SP 끝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3족부터 12족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디오비탈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재고나 과학고에서는 디오비탈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F오비탈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화학과에서 박사과정까지 해도 F오비탈을 평생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F오비탈은 아주 특수한 영역에서 몇몇 전공자들만 다루는 것인지라 그냥 F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이후의 오비탈은 뭐 있나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영재고 과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화학과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는 D오비탈이면 차고 넘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있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외우셔야 되는데 순서적으로 뭐 SPD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SPD, SPD. 자, 그런데 S는 한 가지뿐입니다. 한 가지뿐. 아시겠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한 가지밖에 없냐? 이유가 있겠죠? 모르셔도 되고요. 외웁시다. 알겠죠? P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것을 이름하여 어떻게 표현하냐면 PX, PY, PZ로 구분하여 표현합니다. 그리고 PXYZ가 또 기하학적으로 독특한 모양을 갖는데 그건 어떤 건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말부터 기억합시다. 그 다음 D는 사실 수능화학원에서는 다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과학고 가서 학교 가서 이제 배우게 될 테니까 그거를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얘는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뭔가 이것도 규칙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1, 3, 5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F는 몇 가지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7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1, 3, 5, 7, 9 이런 식으로 개수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이 또한 이유가 있는데 뭐 그건 뭐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어쨌건 그래봤자 S하고 P만 공부할 테니까 그 규칙은 딱히 중요하지도 않은 거죠. 1개 있다 3개 있다 외우면 끝이니까요. 알겠죠? 근데 5가지 있는 디오비탈은 이번 과정에서 하진 않겠지만 하는 김에 이름이라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가지가 각각 여기 써야 되는데 칸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D Z제곱이라는 애가 있고요. D X제곱 빼기 Y제곱이라는 애가 있고요. DXY, DYZ, DZX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아래 첨자로 표현되는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들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게 있나 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요 디오비탈. 됐죠? 됐죠? 자, 이때 자, 썼죠? 썼죠? 자, 그 다음 지울게요. 지울게요. 헤이! 두 번째 이. 한 오비탈 그다음 두 번째 이
주기마다, 자 여기서 주기는 요거 주기 얘기하는 겁니다. 주기마다 허용 가능한 오비탈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아무 주기에나 SPD가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주기는 누구까지만, 2주기는 누구까지만, 이게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1주기는 S-on입니다. 다른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1주기에는 S-오비탈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주기엔 S and P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주기엔 S, P, D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4주기엔 S, P, D, F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D나 F나 수능화학원에서 안 다룬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DF는 나중 과정에서 배울 테니까 지금 그냥 3주기의 D오비탈, 4주기의 F오비탈 뭐 이런 게 표현될 수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지금은 1주기에는 S오비탈만 나타난다, 2주기에는 SP만 나타난다 정도만 외워놓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자. 됐죠? 자, 그럼 이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주기에서도 오비탈이 나타날 수 있고 2주기에서도 오비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어떤 표기를 쓰냐면 이런 표기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썼죠.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이업. 그래, 예를 들어 이런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1S, 2S, 2P 뭐 등등등등 이런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S는 S오비탈, P는 P오비탈을 나타내는데 이 앞에 붙어 있는 요 1 혹은 2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그 주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S는 1주기에서 나타난 S오비탈, 얘는 2주기에서 나타난 S오비탈 이란 뜻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P 이런 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1P 이런 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건 존재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 2D 이런 거 돼야 안 돼? 이런 것들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조금만 추가적으로 쓰면 뭐 3D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이런 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 주기가 허용하는 오비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표기 방법을 어떻게? 오비탈 앞에 그 주기를 이렇게 넣어서 써준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됐죠? 오케이 되었다. 오케이 되었다. 됐죠? 그 다음 자 여기 지워 되겠어요? 지워준다. 후죠. 그 다음 3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한 오비탈부터 전자가 배치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 아주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뭔가 돌을 쌓는데 1층 안 쌓고 2층부터 쌓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런 실린더가 있어도 물을 부으면 밑에는 물이 없고 위에만 물 차 있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에 뭔가를 부으면 차곡차곡 쌓이듯이 전자도
핵에 가까이 붙어 있는 안정한 오비탈부터 그렇지 않은 오비탈까지 순차적으로 전자 배치가 될 거란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도 사실은 어마무지하게 많겠죠. 그런데 그 순서를 암기하는 방법을 100년 전 물리학자들이 만들어냈어요. 지금 이 암기법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100년 전 물리학자들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암기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말로 싸움 원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 싸움 원리. 자, 우리말로 싸움 원리라고 번역하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빌딩업이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 빌드업 했다는 말 있잖아요. 왜 뭐 영화 같은 거나 뭐 이야기 같은 거 할 때 뭐 관계없는 얘기인데 막 쭉쭉쭉 하던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 빌드업이었다 그런 말 쓰잖아. 그 단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라는 말을 영어 표현으로는 빌딩업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빌딩업 프린시플, 우리말로는 싸움 원리. 근데 이제 오비탈 혹은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을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 양자역학의 초창기 역사,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양자역학과 관련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들의 국적이 독일입니다. 독일 천재들이 요 양자역학을 되게 많이 발전시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슈레딩거, 뭐 보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런 사람들이 보통 독일계, 독일 사람이 아니도 뭐 오스트리아나 스위스계나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독일계들이 많아서 양자역학 용어 중에는 독일어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빌딩업이라고 안 하고 이 빌딩업을 독일어로 아우프바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드업을 독일어로 아우프바우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아우프바우 프린시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독일어에 이런 말이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독일어 전문 용어가 꽤 들어갑니다. 뭐 그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이 싸움 원리 바로 이렇게 에너지, 대소, 순서, 무슨 원리가 아니라 암기법입니다. 암기법 아시겠어요? 쉽게 외우라 하고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1S를 처음에 씁니다. 그 다음 2S라고 씁니다. 2P라고 써요. 3S, 3P, 3D라고 씁니다. 4S, 4P, 4D, 4F라고 씁니다. 5S, 5P, 5D, 5F라고 씁니다. 그런데 사실 F 다음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건 알파벳 순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O는 G, 알겠죠? 그래서 F 다음 G라고 쓰면 됩니다. 만약 더 필요하면 H, I, J, K, L, M, N, O, P 계속 쓰시면 돼요. 그래서 S, P, D까지만은 알파벳을 따르지 않고요. F부터 사실 알파벳을 따져요. 근데 어차피 몰라도 상관이 없어서 뭐 크게 뭐 상관은 없는 건데 뭐 쓰고 싶다면 F 다음부터 알파벳 순으로다가 F, G, H, I, J, K, L, M, N, O, P 막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써도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이때 어떻게 외워라? 바로 사선으로 외웁니다. 그럼 이 사선이 무슨 말이냐? 돌아가서 다시 사선으로 외웁니다. 돌아가서 사선으로 외웁니다. 돌아가서 사선을 외웁니다. 돌아가서 사선을 외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써놓고,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게 1S 옆에 1P 이런 거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P 그런 거 없어요, 알겠어요? 2P 옆에 2D 이런 거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기마다 허용하는 오비탈이 있다라는 지식을 토대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그려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비탈에 대해서 사선 개념을 적용을 하면, 자, 화살표가 따라가는 대로 1S가 처음 컨택이 되죠. 그 다음 2S죠. 그 다음 2P, 3S죠.
그 다음 3p 4s죠. 이 순서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싸움 원리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이 바로 오비탈 에너지 순서 요거예요. 1s, 2s, 2p, 3s, 3p, 4s, 3p 정도면 차고 넘칩니다. 더 할 것도 없어요. 알겠죠? 원하면 더 하시면 돼요. 원하면 뭐 6s, 5s만 있겠어요? 6s, 7s 계속 있지. 얘는 앞에 주기가 자연수로 계속 붙어 나가기 때문에 원하면 9주기, 10주기, 100주기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가 110여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그 110여 가지 원소는 대략 7주기까지면 다 전자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8주기, 9주기, 10주기 다 만들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7주기에 전자배치가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원소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써도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순서도 1s, 2s, 2p, 3. 자, 보세요. 1s, 2s, 2p 보세요. 1s, 2s, 2p, 3s, 2p, 3s 딱 되죠? 그 순서를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순서는 사실 이것만 있어도 됩니다. 이거 있으면 돼요. 근데 나중에 과학고 가서 수업 시간에 배우면 이때 이게 필요하게 돼요. 수능 화학 1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일반화학이나 물리화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이후 과정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수능 화학 1만 치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 없이 그냥 선생님들이 이거 외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배 끝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외우는 거고 이때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1이 갈수록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더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1이 갈수록 더 안정한 전자 배치인 거고요. 요리 갈수록 어떻다는 얘기예요? 더 불안정한 전자 배치가 된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은 가장 최초로 전자 배치가 되는 게 어디? 가장 최초로 전자 배치가 되는 게 1s. 그 다음 2s, 2p, 3s, 3p라는 얘기예요. 4s 전자 배치부터 수능에서 안 나와요. 알겠죠? 요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차고 넘쳐.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외우시면 통합과학 수준의 그 전자 배치는 어렵지 않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오비탈에 대한 그 다음 얘기부터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가져오세요. 짜잔.